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인터뷰에서 당권 의지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3부에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서울시에는 모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 자치구들이 모여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를 조직했고요. 지방자치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이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초단체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3부에서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 연결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17일이었죠. 새누리당 내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혁신비대위원장직을 내놓았던 김용태 의원. 오늘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는 당내 개파 패권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당대표에 올라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직접 연결해서 더 많은 질문들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이 한 달여 만에 목소리 듣는데요. 이 혁신 비대위원장 사퇴하시고 그동안 조용하셨잖아요. 좀 어떤 소회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물러났어도 새로운 혁신 비대위가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혁신하기를 바랬는데 네. 사실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좀 이 뒤늦은 질문입니다만 혁신 비대위원장 사퇴할 때 당시 심경은 어떠셨어요? 저는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에게 마지막 주신 기회를 이대로 놓치는 것이 정말 너무나 한스럽고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죄스러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도 그때의 한스러움과 이 죄송스러움을 다시금 겪지 않도록 새누리당을 뼛속같이 바꾸려고 이번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뼛속까지 바꾼다. 자, 오늘 출마 선언문을 읽어보니까요. 그 대목이 있더군요. 뼈를 깎는 혁신으로 제2창당 이뤄내겠다. 혁신 대표, 세대교체 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되던데요. 자, 그럼 새누리당의 혁신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다른 것보다 우리 새누리당이 완벽하게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외면하고 곧 망각의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저는 따라서 이 난파 직전의 당을 새롭게 당의 기강, 원칙, 질서를 다시 세우는 제2창당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창당 작업을 통해서 최소한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의 희망을 불러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네, 전당대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럼 지금의 이 김희옥 혁신 비대위 아까 지지부진하다고 표현하셨는데요. 혁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세요? 김희옥 비대위원장께서 사실은 그 대학에서 수학을 계속 양성해 오신 분 아닙니까? 네. 가서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아마 잘 안 된 이유가 본인의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이거 워낙 개파 패권주의가 판치된 당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다만 지난번 우리 7명의 일괄복당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는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저는 이 김희옥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흔들림 없이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마지막 이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이요 박명재 신임 사무총장이 내정됐고요. 이 김태흠 제1사무부총장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김태흠 의원이 마치 친박의 음모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갔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제가 이미 이제 전당대회 출마한 마당에 우리 혹시 전대루를 만드는 사람들의 인선 문제나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김희옥 비대위 체제가 전당대회라는 절체절명의 이제 과제를 떠안게 되었고 지금부터 만약에 흔들린다면
전당대회를 무사히 치러낼지, 네. 아니 새누리당의 전망이 정말 이 제대로 갈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김용욱 비대위원장께서 필사의 각오로 이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러내기를 바랍니다. 네, 7월쯤에 총선 참패 백서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이 좀 적나라하게 잘 이 분석되리라고 보세요? 이게 외부에 지금 백서를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아마 본인들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작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 보기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지난 총선의 패배의 원인과 이 결과에 대해서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네, 그럼 그 백서 내용을 포함해서 새누리당의 뼈를 깎는 혁신, 구체적인 방법론은 어떤 걸로 잡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의 주인이 국민과 당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난 막장 공천 같은 이런 일들, 즉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에 의해서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작업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바로 그거의 이제 결과물이 국민과 당원께서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철저하게 뜯어고쳐서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이제 제일 과제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당 안에 사실 너무나 큰 차별과 반칙들이 횡행합니다. 네. 지금 당을 지켜온 정말 중요한 근간들, 중앙위원회가 됐든 당이 정말 오랫동안 당에 몸담았던 분들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대접을 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차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 사무처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굉장한 차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새누리당을 아끼고 지켜왔던 분들에 대해서 네. 정말 엄청난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제 뜯어고치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선행되지 않고서야 우리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새누리당이 웰빙당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혁신과제로 설정해서 간단 없이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요, 의원님, 지금 이 친박, 비박 이렇게 부르는 이 계파 청산 문제하고요. 또 이제 항상 새로운 당권 등장할 때마다 이 수직적 당청 관계를 근본적으로 고치겠다. 이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의 자체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청와대에도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청와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청와대의 올바른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이 청와대나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네. 국민들께서 3당 체제를 만들어주셨거든요. 네. 따라서 이 국회가 돌아가려면 결국 새누리당이 나머지 두 당하고 협상을 해내야 되는데요. 이 협상에서 청와대의 일방적인 어떤 지시나 이런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다면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따라서 이 새누리당이 자율성을 갖는 것은 청와대나 정부가 나머지 이 국정 과제를 마무리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당청 간의 수평적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당대표가 되시면 당청 관계뿐 아니고 이제 대화 관계 중요한 점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예. 이 소통 협치에서 지금 야당들은 이 총선 민의 중 하나로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꼽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여당의 좀 전향적인 이 어떤 전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세월호의 진상이나 더욱더 중요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적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이 노력하면은 새누리당이 협조 안 할 이유가 있겠어요. 네. 근데 사실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략적 조건으로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따라서 우리가 이 새로운 3당 체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진상규명뿐만이 아니라 구조적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네. 참 이 무릎을 맞대면 해결 못할 게 없습니다.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3당 체제가 만들어준 이 국민들의 어떤
민의를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풀어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내년 대선 문제 언급하셨는데요. 이 대선 후보 조기 경선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보통 대선 후보들이 너무 일찍 몸을 풀면 지치고 또 상처를 받게 된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는데 이 조기 경선 왜 주장하신 건가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친다면 네. 과연 지금 남마처럼 얽힌 이 대한민국의 난제들을 풀어낼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경쟁력이라는 게 치열한 경쟁력도 확보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통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문제인데 저는 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거의 1년도 넘게 이걸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따라서 이 정도의 이 경선 레이스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후보들도 감당해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반기문 카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 파괴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자랑스러운 유엔 사무총장 아닙니까? 네. 좋은 자질도 있으시고 특히나 지금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살펴볼 때 우리 대선 후보로서 정말 좋은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우리 이제 반기문 총장이 한국을 떠나 있는 10년 동안 한국 사회가 네. 총체적인 위기 국면으로 치달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국민들께서 과연 반기문 총장이 이 한반도 정세 문제를 푸는 데는 탁월할지 몰라도 이 남마처럼 얽힌 구조적인 국내 문제를 네.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 대해서 우리 반기문 총장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짧게요. 그럼 유승민 의원도 대권 주자로 보십니까? 우리 새누리당의 자랑스러운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저는 이분도 정말로 잘 본인 스스로 역량을 키우시고 당에서도 이분이 대선 후보로 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많이 뒷받침을 해서 우리의 좋은 주자로 이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 연결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초단체들과 마찰을 빚었는데요. 흔들리는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유덕열 구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맡으신 지가 1년 임기 다 돼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소회가 있으세요? 그동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을 맡아서 25개 구청장님들의 의견을 서로 좀 조율을 하고 또 경청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늘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우리 기초단체 당들의 의견을 별로 수렴을 하지 않고 항상 그냥 뭐 나무 얘기하듯이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참 아쉽고 늘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성남시장이 여러 가지 지방재정에 대한 그런 투쟁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또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일정 부분 올려줘서 숨통은 다소 트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아직 그 지방자치 발전은 좀 요원한 그런 편입니다. 네. 자, 이 자치분권의 핵심 과제를요, 지방재정 부담 해소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노령연금이나 무상보육, 이런 이 재정 문제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 어떠신가요? 이 노령연금과 무상보육은 이게 전국 단위의 복지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 또 보편적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 노령연금이나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줘야죠. 네. 근데 중앙정부가 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놓고 실질 부담은 지방정부에 이렇게 넘기면은 지방정부가 무슨 돈을 갖고 이것을 메꿔나가겠습니까? 네. 실제 우리나라의 지금 세금 구조는 국세가 80%를 받아가고 있고 지방세가 20%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령연금과 무상보육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40~50%씩을 이렇게 부담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부담하랍니까? 그래서 지방재정이 지금 파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네. 도로 포장도 잘 못 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 해나가는 이런 어려운 지경이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세수 구조 때문에 우리 예. 지방자치를 이할자치
이렇게 좀 슬프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예. 자, 아까 언급하셨지만 최근에 그 이재명 성남시장, 그 외에도 이제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단식투쟁으로 항의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서울시의 기초단체 경우에는요. 이번 지방재정 개편으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대목들인가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 단식투쟁으로 그 뜻을 표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그 행자부의 그 시행령 개정안은 물론 서울시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31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조금 형편이 낮다 그래서 그 형편 나온 지방자치단체 돈을 이를테면 갖다가 다른 구에 대해 전달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은 행자부의 이번 지방재편 개편하는 지방자치 발전에 명백히 그런 역해가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행자부가 이런 방법으로 지방재정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접근법이 달라야죠. 네, 이번에는 아주 그것은 행자부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가 또 행자부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일부 좀 이제 이 재정이 넉넉한 소수 지자체들의 의견이다. 지방의 이제 힘든 지자체장들은 오히려 그런 방식이라도 바라고 있다.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또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80% 세금을 받아가는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덜 교부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조금 나은 그런 데 대해서 이게 조금 괜찮은 지방정부하고 좀 어려운 지방정부는 이게 싸움을 붙이는 행위거든요, 이거는요. 이거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자, 지난 2014년에 민선 6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청장님 임기가 이제 2년 되신 거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동안 소감은 어떠세요? 저희가 2014년도 7월 1일 취임을 했는데 취임할 때 어떻게 취임한지도 모를 정도로 그때 당시 세월호가 터지고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아주 도마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여기저기 조정하고 거기에 또 심혈을 기울이는 한 해가 갔는데 지난해는 또 메르스가 터져가지고 또 저희들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더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민들께서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잘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게 동대문 구청장님 모처럼 연결되셨으니까요. 지금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리 텐데 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청량리 일대 하면은 서울의 동부의 중심이죠. 동부의 중심인데 거기에 이제 청량리 여러 구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청량리 588 사창가가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동안에 준비된 지 한 15, 16년 만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2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2주가 되어서 이제 공사가 아마 이렇게 금년 말이라도 시작이 되면은 그 지역에 65층짜리 빌딩 주상복합 한 4동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42층짜리 그 호텔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동부 지역의 그런 중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이제 동부청과라고 하는 그런 그 청과시장이 있었는데 이 청과시장에도 금년 7월 5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거기에도 약 5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이 한 4동 정도, 한 1,300세대 정도가 들어서 이 일대가 정말 우리 동대문의 그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게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이 기초단체 연결하면요. 항상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이 동대문구에 전통시장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동대문구가 전통시장이 많은 편이죠. 경동시장, 또 수산시장, 청과시장, 야채시장, 뭐 농산물시장 등 이렇게 꽤나 많은 그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대략 한 17, 18개 정도가 있게 되는데 이 전통시장들이 그동안에 이제 주차장이 좀 미비하고 또 오래된 그런 시설들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대형 마켓의 영업을 한 달에 2번씩 제한을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 대형 마켓을 저희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리를 해서 대형 마켓이 한 달에 2번 정도 영업을 제한하고 전통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이 이제 그 전통시장과 자매기를 맺고 또 복지 포인트도 전통시장 복지 포인트를 주어서 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특권의식 때문에 뭐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또 공무원 청렴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동대문구가 이 청렴 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청렴 공약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친절과 청렴은 아마 기본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절과 청렴을 실천에 옮기고는 대단히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친절과 청렴, 그중에서도 이제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청렴을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또 협약을 하도록 하고 특강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진행을 해왔더니 그동안에 민선 1기, 3기, 4기 때까지는 저희 구청도 그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서 구속되는 그런 직원들이 가끔 나타나고 꽤나 숫자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2016년 6년째 저희 동대문구청에서는 비리로 인해서 구속되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안 나와서 참으로 저희가 그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도 참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청렴을 공무원의 그 덕목으로 알고 아주 실천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이어지기를 기대해보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